때는 1960년대, 장소는 미국 뉴욕의 한 백화점. 단정한 차림새의 한 여성이 1층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여성의 이름은 마샤 화이트. 뭔가를 찾고 있는 눈치인데 눈에 잘 띄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다른 층을 둘러봐야겠다고 생각한 마샤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마침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한 번에 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샤의 운이 좋은 것일까요? 마침 그 옆에 또 다른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며 친절해 보이는 엘리베이터맨이 올라간다며 마샤를 향해 말을 건넵니다. 의외로 다른 손님들은 그 엘리베이터에 볼 일이 없다는 듯이 눈길도 주지 않는 분위기를 느끼며 마샤는 얼른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마샤가 찾는 것은 백화점에서 광고 중이던 황금 골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맨은 마샤가 찾는 황금 골무가 9층 전문품 매장에 있으며 이 엘리베이터는 9층과 1층만을 오가는 급행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마샤는 왠지 자신이 특별 대우를 받는 듯해서 낯설은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한 9층은 왠지 훤해 보이고 영업을 하는 곳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내리면서도 어딘가 잘못 온 것 같다는 생각에 마샤는 엘리베이터맨에게 이상하다고 물어보려 하지만 이미 엘리베이터는 문이 닫힌 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샤는 혹시나 싶은 생각에 9층을 빠르게 돌아봅니다. 아무런 상품들이 보이지 않는 텅 빈 진열장을요. 그때였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며 멀찍한 모퉁이 기둥 뒤에서 나타나는 점원이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만으로도 일반 점원 같지 않은 이 여성은 조각 같은 미모와 어딘가 기품이 느껴지는 구석이 있어서 마샤는 함부로 대하기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어머니에게 선물할 황금 골무를 찾고 있다고 용건을 말하자 점원이 빙긋이 웃으면서 다른 진열장으로 안내 상품을 꺼내 보여줍니다. 보석함에 들어있는 14캐럿짜리 황금의 고급스러운 골무는 바로 찾고 있던 그 상품이었습니다. 전문 매장에서 귀중품을 사본 적이 없던 마샤는 카드로 지불하겠냐, 현금으로 치르겠냐는 점원의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할 정도였지만 허둥댐을 애써 감추며 현금으로 일단 물건의 값을 치릅니다. 물건을 건네받아 매장을 떠나면서 마샤는 그제서야 이상한 점을 물어볼 생각이 났습니다. 도대체 왜 여기는 모두 텅 비어 있으며 자신이 산 골무 외에는 도무지 뭘 파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그렇게 둘이서 말을 건네는 사이 마샤는 그보다 더 이상한 점을 깨닫게 됩니다. 점원이 줄곧 자신의 이름인 마샤라는 호칭을 쓰고 있었다는 점이죠. 마샤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를 따지자 점원은 자신이 무리했다면 사과를 드린다며 아마 이전에 고객님이 들렀을 때 이름을 기억했던 모양이라고 하지만 도무지 그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불쾌하면서도 어쩐지 두려워진 마샤는 반대 방향으로 걸음을 옮기며 뒷말처럼 이 백화점 9층의 전체가 이상한 것 같다며 쏘아붙이기도 하는데요. 그런 마샤에게 점원은 동문서답처럼 다음에 또 들러주기를 바란다고 인사를 하며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마샤 화이트 씨,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어리둥절해하며 걸음을 멈춘 마샤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잖냐며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점원은 크게 웃으며 그래요, 그것은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겠죠 라고 뭐가 그리 우스운지 마샤의 말을 되뇌이기까지 합니다. 마침 급행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며 엘리베이터맨이 내려간다고 말을 건넵니다. 말문이 막혀있던 마샤는 우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정말 9층은 이상한 곳이고 점원도 불친절하다며 불만을 토해내는데요. 자신이 산 골무를 그제서야 제대로 살펴보니 흠집도 나있고 어딘가 눌려있는 듯하고 도무지 새 상품처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화가 나기 시작한 마샤에게 엘리베이터맨이 3층 고객 상담 센터를 안내하며 내려줍니다.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 고객센터 팀장 암브루스터 씨는 백화점 점장에게 진상 고객이 나타났다며 호소를 하게 됩니다. 3층 선물 매장에서만 파는 황금 골무를 다른 층 다른 매장에서 샀다는 고객이 상품의 품질을 불평하는데 해결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지점장은 대수롭지 않게 그 고객이 산 매장에서 환불을 안내하면 되지 않겠냐고 일러주지만 팀장은 그게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9층 전문 매장에서 샀다고 주장하는 게 문제라고요. 그제서야 지점장도 눈썹을 세웁니다. 이 백화점은 8층까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팀장과 지점장은 이제 함께 마샤 화이트 씨의 불만을 응대하려 해봅니다. 고객센터 팀장보다 더 사근사근한 태도로 지점장 슬론 씨가 웃는 낯을 대하며 고객님 스스로 환불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해보지만 마샤는 요지부동입니다. 현금으로 지불했다는데 영수증도 없어서 더욱 곤란한 상황입니다. 셋의 대화가 막막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 마샤는 그때 9층에서 만났던 점원의 뒷모습을 발견합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 의연한 태도, 기품서린 헤어스타일, 뒷모습만 봐도 그 점원이었습니다. 마샤는 다급하게 그 점원 쪽으로 뛰어가 그 점원을 돌려세우려다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닌 마네킹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슬로우 뉴스에서 책상을 닦으며 환장 특급에서는 이상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는 노모뎀입니다. 안녕하세요. 책임감 넘치는 무책임 상담소장 미나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뜬구름 접는 팝 아티스트 리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체적인 계략을 맡고 있는 제이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장마철 지났는데 오늘 또 비가 왔어요, 그렇죠? 엄청 많이 왔죠. 지금 네. 폭우 때문에 다들 피해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다들 뭐 집에도 피해를 받고, 예, 시설도 피해를 받고, 다들 마음에도 피해를 받고, 네, 다들 마음에도 비가 내릴 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어떠냐면요. 지금 더트라 멤버들 분위기가 다 막 까만 티, 막 어두운 옷 입고 오셔서 몸을 어디다 다 지탱하고 계세요. 약간 막 팔꿈치 올려놓고 막 다 아이고. 힘들어 보여요. 네. 이게 힘들어, 나이 때문에. 비 오면 쑤셔. 그죠. 예. 아니 이게 강수량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이 기상예보에 2mm에서 3mm가 내린다. 그럼 꼭 우산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죠. 5mm에서 10mm다 그러면 비가 제법 오네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홍수나 호우가 날 즈음에는요. 비가 어느 정도 내리냐면요. 50mm에서 80mm가 내려요. 오늘 뭐 80mm 내렸다고? 아니 네. 제가 새벽에 엄청나게 빗소리가 막 쏟아지는 걸 느끼면서 잠결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80mm 오겠는데? 그리고 아까 녹음실을 오면서 전국적으로 얼마나 비가 왔는지 보고 깜짝 놀랐죠. 130mm. 130mm. 네. 130mm면 정확하게 센치로 따지면 얼마죠? 너무 암산 안 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00mm가 넘으면요. 집이 떠내려가는 곳이 생깁니다. 맞아요. 이게 비가 그냥 뭐 평균적으로 그만큼 내리는 거지 한 곳에 몰리면은 130mm가 아니라 1300mm가 쌓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이상 쌓이죠. 그러니까 사실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만 해도 뭐 저 대학교 다닐 때 그 사회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어느 정도였냐면 홍대가 항상 물에 잠겼어요. 네, 비가 왔다, 장마철이다 그러면은 사람들 뉴스마다 허리까지 물에 차가지고 거기서 헤엄은 아닌데 계속 이렇게 걸어 다니는 모습 보이고 막. 맞아. 저도 네. 기억나요. 막 그랬었는데 다행히 뭐 어떻게 지금 그 하수 대책이 잘 돼 있는지 지금 홍대가 물에 잠기진 않는데 얼마 전에 잠기긴 했어요. 지하철 쪽에가.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뭐 많이 좋아졌다고는 해도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우선 걱정은 돼요. 어딘가 피해를 크게 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저희 시댁도 지금
조금 피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인천 쪽에 폭우가 내려서. 아, 시댁이 인천이세요? 네. 인천 어디요? 인천 어디더라? 제가 지역에 좀 취약해가지고 네. 남구. 남구. 네. 아, 남구는 그래도 정비 잘 돼 있는데. 참고로 그쪽이 제이크님이 마계인천 시민이시기 때문에 인천이면 되게 반가워하시더라고요. 네, 같은 마계인이다. 막.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김구라 씨가 네. 방송에 인천 사람 나오면 막 되게 챙기잖아요. 이상하게 저는 그 인천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사기꾼이어도 먼저 정은 먼저 가요. 아, 근데 네. 희한하게요. 인천 분들이, 이것도 뭔가 지역적인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네. 인천 분들이 되게 매력이 있어요. 인천 이상한 동네예요. 그렇죠. 근데 특이한 역시 뭔가 있어요. 마개군요. 네. 인천이 따지고 보면은 만약에 여러 인종이 있었다라고 친다, 한국에. 네. 그러면은 여기가 이태원보다 여러 인종들이 모일 것이에요. 맞아요. 네.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냐면은 처음에 인천을 구성한 그 토착민들이 있었겠죠. 완전 토박이들. 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대요. 그랬는데 인천이 갑자기 그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 1차 계기가 뭐냐면 전쟁이 나고 나서 이북에서 배를 타고서 대청도를 거쳐서 오. 그 송도를 거쳐서 인천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천에 가장 오래된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서울이 중앙 집중식으로 뭔가 산업이 발전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네. 위성 도시 중에서 가장 가깝고 뭔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철도가 다니는, 전철이 다니는 곳이 어딨나? 그 인천이었어요. 그래서 오. 지방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서울에서 살기 힘든 사람들이 인천으로 내려와 살았어요. 그리고 광주 사태 때 많이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오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잖아요. 광주 더 이상 못 살 곳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광주 분들 굉장히 많고요. 전라도 분들. 그 다음에 서울로 올라오기 위한 지방 분들 많이 모여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인천의 차이나타운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인천의 차이나타운이 그 융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인천에 그렇게 또 이제 그 배도 들어오는 항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돈을 관리하거나 뭔가 대부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게 되게 성행을 했었는데 암시장처럼 그걸 하셨던 분들이 중국 분들이에요. 그래서 서울보다는 인천 쪽에가 그분들이 정확하게 자리를 잡고 힘을 쓸 수가 있었던 데가 인천이었던 거죠. 그렇구나. 조금 이렇게 한국계 뭐 여러 인종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지방 분들 그 다음에 또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이렇게 막 사람들이 그 모이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인천에 많이 집중돼 있었어요. 그래서 좀 특이한 도시예요. 진짜 좀 특이한 무언가가 있어요. 네. 그쪽에 희한한 문화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정서가 있어요. 정서가. 네네. 특히 인천에서 제 나이 때까지 나고 자란 사람들은 그 인천만의 정서가 있어요. 서울에서는 없는 그 동인천 정서가 있어요. 신포동 정서가 있는데. 웃겨. 네. 그런 걸 좀 가지고 있어서 뭐 TV에 보시면 김구라 씨가 그렇게 챙기고 막 그런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인천 사람들만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맞아요, 뭔가 맞아요.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신기하다. 남편도 거기서 나고 자란 사람인데.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희한하게 제가 만난 남자 중에 인천 출신이 많아요. 그래요? 네. 그 특유의 저랑 잘 맞는 정서가 있어요. 아니, 그 남편분이 되게 모델 같고 잘생기고 탤런트 같고 근데 그렇게 모태 인천이에요. 네. 그 스윗한 분인데 왜 같은 걸 먹고 자랐는데 난 이런 거고. 네? 같은 짜장면 먹고 자랐는데 난 왜 네, 이럴까요? 섬세한 면이 참 비슷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상 인천 전문가. 인천 전문가 제이크였습니다. 네. 자, 이제 그 환장특급 그 일부로 돌아가서 네. 이 보시면 산 황금골목? 제가 이 황금골목 보면서도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이 고급스러운 액세서리인 것 같아요. 근데 액세서리 이렇게 큰맘 먹고 그 백화점에서 산 다음에 어떻게 품질이 좀 안 좋다 싶으면 꼭 환불하거나 이 뭔가 애프터 서비스 받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살 때는 몰랐는데 살 때 참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데. 맞아요. 어떠세요? 미나리님은 이런 경우 있으세요? 환불이요? 백화점에서 샀는데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환불해야지 했을 때 갑자기 고객센터 팀장도 나서고 지점장도 나오고 그러더니 고객님 그건 고객님이 알아서 하셔야 막 이러면 그런 적 있죠. 특히 저는 학원이라든가, 그러니까 좀 백화점에서 물건도 그런 적은 많지만 방금 전에 이제 점점 시스템적으로 그 환불 방지 대책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많이 겪어봤어요. 저는 이제 뭔가 무형의 무언가를 사드렸을 때 특히 더 그랬는데 물건이야 교환할 수 있지만 뭔가 학원 아니면은 어떤 서비스 이런 것들은 환불받기가 진짜 어려우니까 거기서 아예 시스템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뭐 저 대신 담당하는 부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윗사람 뭐 누구 뭐 팀장님 뭐 부장님 이사님 막 별 사람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해주려고 그래요. 저 아직도 못 받은 거 있거든요. 저런
그분들이 성공했군요. 그니까요. 제 돈 어디 있을까요? 리킴님은 백화점 자주 가십니까? 제가 생각보다 쇼핑을 안 좋아해요. 오. 그래서 쇼핑을 오래 못 합니다. 아니 가장 패셔너블해 보이는 닉님이 전 백화점 VIP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슷한 스타일의 옷을 그냥 이 스타일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그냥 사요 여러 벌 사서 계속 돌려 입어요. 약간 캐릭터처럼. 네. 근데 저는 그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고민 안 해도 되고. 네. 그런데 여러 벌 샀는데 집에 막상 갖고 와서 보니까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그냥 입어요. 되게 좋은 고객이다, 호객님. 호갱. 일단 팔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런 사람한테는. 어떻게든 저 사람이 어떻게든 팔면 돼. 카드만 쓰게 만들면 돼. 네. 맞다니까. 제가 그런 성향이 있어요. 좀 안 좋아. 반대로 저는 백화점 가면 진상 고객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제가 신체 사이즈가 좀 특이해요. 그 허리 사이즈, 뭐 팔 사이즈가 일반인하고 약간 비율이 틀려가지고 잘 안 맞는 데다가 그 다음에 이상하게 색깔이 안 맞는 옷들이 있어요. 똑같은 회색인데도 약간 그 밝기 차이가 틀리다든가 똑같은 빨간색인데 약간 그 채도 차이 때문에 안 맞는 옷들이 있어가지고 배색이 이상해지나요? 얼굴이 이상해지죠. 얼굴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옷을 살 때 한 매장에 3번 이상 가요, 무조건. 뺑뺑 돌아서. 그럼 저 사람 또 왔어. 막 네,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가는 백화점이어도 내가 뭔가를 사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매장을 들리면 그 매장 사람들은 저 기억해요. 진상이라고.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남자분들 어렸을 때 어머니하고 백화점 많이 가잖아요. 네. 아니면 여자친구랑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여자친구가 사거나 어머니 때문에 남자들이 피곤해 하는데 저랑 같이 한번 백화점 가면은 여자친구랑 어머니가 피곤해 그다음부터 안 가요. 신기하다. 진짜 진상이에요, 저. 막 나인 줄 막 서로 아는 사이 아니게 하자 막 모른 체 하자 뭐 이런 얘기들 하시나요? 아, 그 예전에 여자친구 한번 갔다가 나 그냥 모르는 사람인 척 하라고 그랬어요. 아 진짜. 네. 노모뎀님은 쇼핑 좋아하세요? 굉장히 좋아하죠. 굉장히 좋아해서 그 이렇게 살피고 저렇게 살피고 특히 이거 샀다가 이건 품질에 문제가 있고 꼭 살펴서 이렇게 마샤 화이트 같은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편이죠. 서로 좋게 갑시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인데. 그래요. 예, 다들 보면 약간 극명하네요. 한쪽은 무조건 카드만 긁게 하면 되고 한쪽은 카드 긁기 너무 힘들고 한쪽은 카드를 긁기까지는 고민하지만 긁은 다음에 문제가 없고. 네. 굉장히 스타일이 각자 다른. 네. 여튼 이 일부의 마샤 화이트 씨는 더 황당한 사례인데요. 고객센터 팀장하고 지점장을 넘어서서 팔았던 점원이 사람이 아니라 마네킹이었다. 뭐 이래버리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우선 그 영상 보면서 딱 중반에 벌써 이제 스포일러가 팍 터져버리니까 네. 느낌이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네. 네, 그 의심은 했어. 왜냐면 거기 나오는 배우들이 제가 그 4회차에 한번 사랑에 빠졌지만 네. 5회차에 다시 한번 또 히치콕 스타일의 그녀에게 또 다시 또 사랑에 빠지잖아요. 근데 6회차에 오니까 더 예뻐. 깜짝 놀랐어. 자꾸 이상형을 찾고 계십니다. 영상에서. 네. 문제는 이게 다 1950년대 누님들이라는 60년대, 거죠. 네. 네. 60년대 누님들이라는 거죠. 보면은 진짜 마네킹처럼 두 분 다 이뻐요. 맞아요. 그러네요. 제가 그래서 꼼꼼하게 분단위가 아니라 초단위로 다 끊어서 봤거든요. 네. 도대체 이 여자도 뭐 때문에 이렇게 이쁜 거지라고 하면서 봤는데 보니까 전형적인 그 마네킹 같은 맞아요. 인형 같은 미모인 거예요. 그래서 어깨는 전반적으로 넓지 않고, 네. 그 다음에 머리 두상은 되게 작고, 그 다음에 눈, 코, 입이 굉장히 그 조각처럼 살아있어요. 그 나오는 두 분의 여성 다. 네. 그리고 전체적인 쉐입, 그 비율로 따졌을 때도 이분들은 이 시대에 거의 8등신에 가까워요. 맞아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야, 진짜 이쁘다. 저런 사람을 캐스팅한 로드 썰링이잖아요. 네. 로드 썰링의 눈썰미가 엄청나다고 느낀 게 딱 그 마네킹에 맞춰가지고 캐스팅을 했구나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거 좀 자세히 보시면은 그 여자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9층 올라갔을 때 그 응대했던 그 분이 자세히 보시면 눈을 안 깜빡거려요. 이 점원이요? 그래요? 예. 네, 안 깜빡거려요. 그래서 제가 그걸 끝까지 봤거든요.
끝까지 안 깜빡거려요. 제가 볼 때는 그렇구나. 분명히 액션에 그 저 지시가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리킴님이 눈을 깜빡하는 사이 영상 속에 그 점원도 눈을 깜빡이지 않았어요? 에이, 설마요. 어이 그게 더 무서워. 어떻게 딱 맞춰가지고. 보니까 그 엘리자베스 앨린이라고 하는 배우고요. 네. 뭐 최근작은 없어요. 옛날에 근데 보니까 이 원래 주인공으로 나왔던 여자분 있잖아요. 네. 주인공으로 나왔던 여자분보다 영화나 이제 그 단역으로 더 많이 출연하셨어요. 네. 아. 굉장한 카리스마가 느껴지고 네. 맞아요. 보면 로드 설링이 되게 장난스럽게 했구나 싶은 게 조각 같은 미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각이야. 그러니까. 진짜 그 인형 같은 외모다라고 생각했는데 인형이야. 그래서 로드 네. 설링이 이 드립을 시나리오로 이렇게 치면서 참 네. 얼마나 본인도 유머러스하게 느꼈을까. 맞아요. 예. 마네킹인 것 같았는데 마네킹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되게 섬뜩하지 않아요? 저 그 예전에 그 남대문 쪽에 네. 새벽 한 2시 정도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되게 밝잖아요. 밝은데 거기만 약간 벗어나면 닫은 데가 있어요. 닫은 골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닫은 골목 중에 마네킹들이 서 있는 거야. 그 마네킹을 판매하는 도매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바깥에 이제 드문드문 이제 나와 있는데 그냥 그거 보고 있는 것만으로 되게 무섭긴 하더라고요. 한밤에 마네킹 본다는 게. 맞아요. 한밤에 마네킹 좀 무섭죠. 네. 제일 무서운 건 그거 같아요. 고속도로나 공사 현장에 아 마네킹 세워져 있죠. 네, 마네킹 옷 입혀서 세워놓는데 너무 네. 사람 같을 때가 있어요. 네. 근데 밤에 혼자 운전하고 갈 때 불빛 딱 받으면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아, 왜 굳이 그렇게 해놔가지고 무섭더라고요. 나 그거 관련해가지고 되게 무서운 얘기 있는데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일부 얘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그 사실 닉님이 그 얘기해 주신 이 눈 깜빡이지 않는 게 상당히 이 에피소드의 디테일한 그 연출 중에 하나예요. 원래 로드 설링이 각본을 쓰면서 그 영상에만 아주 미묘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을 살짝살짝 그 연출 요소로 심어 놓았는데 하나는 그 여성 점원이 사실은 알고 보면 마네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그 넣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게 뭔지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벌써 리킴님이 하나를 발견하신 거죠. 눈을 안 깜빡이더라. 또 그런 것들이 이제 후반부에서도 조금씩 관찰이 되는데 그 얘기는 뭐 후반부에서 얘기하도록 하고 그 눈을 깜빡이지 않는다라는 거는 사실은 인간이 봤을 때 굉장히 좀 인간 같지 않다라고 느끼는 그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단어도 있어요. 언캐니 밸리라고 해서 네, 약간 두려움이라든가 뭔가 어색하다든가 조금 기괴하게 느끼는 그 미묘한 그 차이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은 사람들이 그 3D 애니메이션 보면서 그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지만 초반에 폴라익스프레스 같이 좀 시도적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인간같이 만들려고 시도했던 3D 애니메이션에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영화를 안 봤던 이유가 이 언캐니 밸리 때문에 그래요. 예, 뭐 언캐니 밸리 뭐 말씀하셔서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에피소드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 인형이 되었던 로봇이 되었던 사람하고 닮아가게 만들수록 우리는 친숙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점점 이게 닮아갈수록 친숙함을 느끼다가 어떤 지점이 이르면 너무 닮았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쾌해지고.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특정 구간이 생깁니다. 어느 지점까지는 친숙해져서 좋다가 어느 지점에서 되게 불쾌해지고 그리고 그 지점을 완전히 벗어나면은 아예 너무 똑같으니까 그런 느낌을 안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쾌해지기 시작하는 지점부터 그게 벗어날 때까지의 이 지점이 어떤 계곡처럼 이 파형을 이루기 때문에 이걸 언캐니 밸리라고 하는데요. 언캐니가 이제 기괴하고 소름 끼치고 무섭다 뭐 이런 느낌이니까요. 근데 유독 여기에다가 언캐니라는 느낌을 많이 쓰는 거는 언캐니라는 단어 자체가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데 되게 좋은 그 어휘예요. 그래서 저도 트와일라이트 존 이런 환상 특급 같은 이야기 할 때 이건 도대체 장르가 뭡니까? 그러면 좀 언캐니 스토리라고 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뭔가 딱 집어서 말할 수 없는 아주 미심쩍으면서 소름 끼치면서 약간 무서우면서 그런 느낌들이거든요. 그 보면은 그 언캐니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되게 잘 맞아요. 언캐니 밸리라는 것 자체가
앞에서도 설명하셨지만 불쾌한 골짜기란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불쾌한 골짜기란 얘기가 왜 나왔냐면 그래프상에서 갑자기 인간의 호감도가 뚝 떨어지는 구간이 생겨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인형들 있잖아요. 인형인데 너무 인간하고 거의 비슷한 인형. 일본에 있는 블라크 인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엉캐니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 일본에 있는 인형들이 이 엉캐니 밸리에서 가장 하향 바닥에 있는 곡선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그 엉캐니한 느낌이라는 게 트와일라이트 존하고 되게 잘 맞는 게 트와일라이트 존에 나오는 내용들이 사실은 되게 호감이 많이 가는 내용이지만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불쾌한 내용들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특히 이제 이번 에피소드, 그렇죠. 네, 더 애프터 아워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가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뭔가 이상한데라고 느끼는 그 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제가 느꼈던 엉캐니한 느낌이라는 건 어떤 거였냐면 9층. 9층. 네. 왜요? 9층 텅 비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더 그렇게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불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백화점이잖아요. 거기에 그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그 당시에는 되게 많지 않았어요. 따지고 보면은. 그랬죠. 네. 그리고 거의 이제 노출식으로 돼 있었는데 문도 이중으로 열리고 네. 그다음에 뭐 9층까지 엘리베이터가 돼 있고 하는 것들 보면은 그 백화점 자체도 그 옛날식 백화점이 아니라 되게 잘 꾸며진 현대식 백화점이에요. 그리고 1층부터 시작해서 계속 보면 화려한 장면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가 9층에 멈췄는데 거기가 아무것도 없는 공간인 거야. 창고 같은 그런 공간이 널찍한 공간이 그렇게 나오면 제가 느꼈을 때는 내가 만약에 그 여기 나오는 마샤 화이트인가요? 마샤 화이트 같이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갑자기 확 두려워졌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또 그리고 거기다 더 두려워진 게 뭐냐면 자기가 찾는 물건 하나만 딱 있어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알고? 그리고 거기 딱 들어갔더니 점원이 내 이름을 알고 있어.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카드로 긁겠냐고 물어보잖아요. 그 당시에 카드 있었나요, 근데? 카드가 네. 드물었기 때문에 네. 이 마샤 화이트는 특히 약간 백화점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카드로 긁겠냐는 말을 처음엔 잘 못 알아듣는 분위기더라고요. 네. 맞아요. 내가 결정하지 않았는데 벌써 카드 긁겠냐고 물어보는 점원이야. 나 사실 백화점 갈 때마다 무서워요. 카드부터 내놓으라고 하는 분들 계시면은. 네. 그래서 살 거요, 안 살 거요 이게 아니라 네. 카드로 하시겠어요, 현금으로 하시겠어요? 네. 그럼 이미 살 것이 이미 내가 사야 될 것 같은 거야.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 손님은 이 물건을 살 것이다. 대단한 판매 전략인 것 네.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게 이 전반부의 가장 무서운 장면이군요. 그러네요. 저한테는 카드로 하겠냐, 현금으로 하겠냐. 네. 우선 그 1960년대 카드가 있었다는데 먼저 한번 놀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점원이 나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데 카드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현금으로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게 당황스러웠어요. 나 벌써 그러면 사야 되는 거잖아. 알아보기도 전에. 맞아요. 네. 자, 점원이 마네킹이었다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은 이 마샤 화이트 씨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 보겠습니다. 충격을 받아 실신을 한 마샤 화이트 씨를 다른 점원들에게 부탁해 편안한 자리에 뉘이고 백화점 폐점 시간에 맞춰 한참 분주한 시간을 보낸 암브루스터 팀장은 마샤 화이트 씨가 귀가한 모양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동이었는지 지금 와서는 잘 이해도 가지 않지만 팀장도 퇴근을 하고 백화점은 적막에 쌓입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마샤 화이트 씨는 불 꺼진 백화점 한켠의 소파 가구 위에서 정신을 차립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백화점 매장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도 꺼져 있고 문도 잠겨 있고 누구 없냐고 소리를 질러보지만 아무 반응도 들리지 않습니다. 마샤는 영업시간이 끝난 백화점에 갇혀버렸습니다. 오로지 눈에 띄는 존재들은 매장의 여기저기에 다채롭게 서 있는 마네킹들 뿐이었습니다. 어쩐지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한 마샤에게 갑자기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마네킹들 뿐인데도 계속 마샤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죠.
너무나 두려워진 마샤는 마네킹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환청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무서워 울음을 터뜨리며 달아나다 아무데나 뛰어들고 마는데요. 그곳은 9층으로 올라가는 급행 엘리베이터였습니다. 9층에 도착한 마샤를 맞이하는 것은 기품 넘치던 마네킹 점원과 다른 수많은 마네킹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마네킹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샤와 똑같이 움직이고 살아 숨쉬는 존재들이어서 마샤는 어쩐지 두려움이 가시게 됩니다. 마샤는 그제서야 잊어버리고 있던 기억을 되살려냅니다. 마샤 자신이 마네킹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속한 마네킹 세계에서는 한 달간 인간 세계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휴가가 주어진다는 것을요. 마샤 화이트는 한 달 동안 인간인 채로 살았고 그 막바지에 자기 자신이 마네킹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황금 골무를 팔았던 그 여성 점원이 마샤의 뒤를 이어 한 달 동안의 휴가를 떠나는 자리입니다. 마네킹들은 떠들썩하게 그 점원을 급행 엘리베이터로 배웅을 하고 그 소란스러운 인사 뒤에 엘리베이터맨이 미소를 지으며 홀로 남아있는 마샤를 위로합니다. 한 달 동안 마샤가 많이 즐거웠는지. 마샤는 어쩐지 만족스러운 얼굴이 되어 한 달 동안 정말 즐거웠다고 답하며 그제서야 자신이 평소에 취하던 마네킹의 자세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아침 백화점 개정 상황을 살펴보던 암브로스터 팀장은 활기차게 진열장 사이를 누비며 직원들을 독려하다 한 마네킹 앞에서 그만 발길을 멈춥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팀장은 불쾌한 기억을 털어버리려는 것처럼 자리를 떠납니다. 자신이 어제 만났던 사람이 마네킹이라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환상 특급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 다음에는요. 네. 예. 네. 어떠셨습니까? 뭐 앞에서 벌써 다 얘기를 많이 해서 앞에서는 이제 점원 한 사람이 이제 알고 보니 마네킹이었다는 약간의 괴담이 되는데 네. 나중에는 갑작스런 정체성의 반전이 일어나요. 네. 알고 보니 자신이 마네킹이었다. 네. 뭐 거기까지는 그렇게 놀랍지 않았는데 이제 그 군중씬처럼 네. 마네킹들이 다 나오잖아요. 네. 그 장면 저는 되게 놀랍게 봤어요. 저도 진짜 소름 돋았어요. 네. 어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마네킹 같이 생겼는지 네. 그렇죠. 알고 봐도 너무 마네킹 같은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이 그 마네킹들이 네. 한 명씩 이렇게 따라오는 장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저 중에서 몇 개는 마네킹이겠지. 안 움직이고 있었잖아.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진짜 마네킹이 없는 거야. 그거 다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연출 잘했다. 그니까요. 네. 정말 마네킹의 어떤 특징이나 자세를 네. 관찰을 하지 않고는 네. 만들 수 없는 에피소드고 네. 맞아요. 정말 사람의 연기력에 의존을 한 뛰어난 군중신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메이크업 맞아요. 같은 것도 너무 마네킹 그 눈썹 같은 것도 이렇게 모양을 다 마네킹처럼 해놨어요. 네. 되게 사소한 것까지 맞아요. 헤어스타일도 이렇게 부풀려 놓고 네네네. 와 진짜 연출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거기 나온 분들이 모두 다 마네킹처럼 생기진 않았는데 동작이라든가 그 눈 아까 깜빡거리지 않는다 이제 그거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거의 눈을 깜빡거리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안 깜빡거리고 그리고 저기 보면 마샤 화이트가 중간에 여기 누구 없어요라고 했을 때 그 바깥 반대편에서 유리창에서 그 저기 그렇죠. 소리 짓는 모습 그 해당 미장센이 네. 되게 임팩트 있었거든요. 그러셨죠. 네. 야, 리킴님의 이 놀라운 관찰력이 정말 빛을 발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디 애프터 아워스에 나오는 이 복선들이 얼마나 이 마샤 화이트가 사실은 마네킹인가를 디테일하게 넣었는데 이게 비평가들도 잘 발견을 못하는 신들이거든요. 오. 이를테면 점원과 마샤 화이트가 사실은 둘 다 눈을 안 깜빡여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요. 마샤 화이트 눈 깜빡여요. 그렇군요. 네, 제가 그 관심이 있어가지고 봤는데
일단 마샤 화이트가 자기가 인간이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눈은, 그렇죠. 예, 그 사람 눈은 깜빡여요. 정원 눈은 안 깜빡거려요. 그리고 맨 마지막 씬 관련돼가지고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빵 터지는 실수가 하나 있어요. 분명 연기 지도를 했을 거예요. 여기는 눈 깜빡이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싹 가서 저기 뭐 군중 마네킹이 이제 그 마샤 화이트랑 그 네. 해당 여성 점원 둘러싸면서 이제 뭔가 되게 흐뭇한 미소를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네. 다 눈 안 깜빡거려요. 근데 한 아저씨 마네킹이 눈 깜빡거려요. 그 사람 그거 보고 고문관이네. 저 눈 깜빡거리면 안 됐었는데 어. 저기 눈 깜빡거리면 안 됐는데 뭐 얘기했었을 거야. 그런 것들 되게 좀 재밌어요. 그 단역은 다음부터는 더 이상 출연하지 못하는 걸로. 네. 그런 그 로드설링. 대체로 대규모 군중씬에서 꼭 그런 실수 나오잖아요. 다 이제 막 모두 죽었습니다는 막 뭔가 전쟁 비극의 현장인데 한 사람이 막 약간 움직이고 있다든지. 네,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사극에서 막 시계 차고 있고 병사인데 막 시계 맞아. 차고 있고. 네. 있어.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이런 환상 특급도 그렇고 사실 제가 그 전에 방송국에 있으면서 제가 되게 깨달았던 게 뭐냐면 단 1초 한 프레임도 허투루 버리는 게 없어요. 심지어 뉴스도 그래요. 진짜 그냥 우리들이 보기엔 뉴스 그냥 툭툭 했었거나 생각했는데 그 제가 뉴스 만드는 거를 봤잖아요, 직접. 이렇게 가면 저렇게 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구성해야지라는 거를 되게 디테일하게 짜거든요. 하물며 그냥 사람들이 한 번 보고 신경 안 쓸 것 같은 그 뉴스도 그런데 이런 영화 드라마, 특히 영화 이런 거는 거기 모든 게 다 의미가 있다라고 그때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해당 환상 특급도 좀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유리창에서 그 소리치는 씬도 사실은 인형임을 그 드러내는 어떤 장치를 굉장히 많이 심었다고 연출가가 나중에 회고를 하더라고요. 어쩐지. 그리고 이 영상 속에는 의도적으로 마샤 화이트가 이 걸어갈 때 그 다리 씬이 한 번씩 강조가 되는데요. 이게 역시 마네킹의 그 걷는 씬을 나름대로 그 답습하고 묘사를 한 복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마샤 화이트가 사실은 사람이 아닌 마네킹이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뒤통수 치는 반전처럼 사실은 네가 마네킹이었고 30일 동안 휴가 떠났다가 아예 사람인 것처럼 자신의 기억을 잊어버린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되게 옛날 거잖아요, 원작이. 근데 이거를 현대적으로 다시 만들면은 완전히 새로운 얘기로 탄생하겠다. 그러니까 그 마네킹 자체를 그냥 만약에 안드로이드로 바꿔버리면 뭔가 좀 얘기가 나오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드로이드 공장이 있고 그 안드로이드 공장에서 자신이 안드로이드인지 모르고 그쵸. 네. 자신이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완전히 그냥 생각된 상태로 생산된 로봇이 있다면 분명히 똑같이 그러니까 행동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만약에 뭐 이거를 최신 버전의 이런 그 애프터 하우스라고 하는 그 컨텐츠를 가지고 최신의 뭔가를 만든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몇 가지 설정만 딱 바꿔줘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컨텐츠가 탄생하겠구나. 그래서 그냥 그 여기서 보면은 마네킹의 한 달간의 외출이잖아요. 네. 로마의 휴일처럼 그 딱 휴가를 받아가지고 나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거를 만약에 안드로이드의 한 달간의 외출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흥미로운 컨텐츠가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 시대를 읽는 어떤 그 감각이 이 또 로드 설링 각본에 그 묻어 있는 그 흔적이 있는데요. 네. 바비 인형이 언제 나왔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바비 인형이 첫 출시된 게 1959년입니다. 근데 이 에피소드가 1960년 6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로드 설링은 그 당시에 바비 인형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야, 사람하고 되게 똑같이 만드는 인형이고 되게 모델스럽게 만든다 하면서 그 바비 인형을 보고 이 에피소드에 또 영향을 받았다는 게 드러나죠. 왜냐면 그 아까 그 8등신 이야기가 이제 전반부에 나왔지만 네. 이 마네킹 군중신을 보면 거의 다 비슷한 체형, 다 똑같은 키, 어떤 정말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사람들이 일정한 그 체형을 갖고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옷만 여러 가지로 갈아입었다, 뭐 이런 느낌을 줄 정도로. 네. 근데 바비 인형이 바로 그렇잖아요.
바비 인형이 얘기하셔서 좀 이렇게 좀 블링블링한 얘기로 갈 수도 있지만 저는 보면서 한면으로는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 하나가 떠올랐어요. 뭐죠? 뭐죠? 군대에서 휴가를 받은 기억? 군대와 밥이라니. 네. 뭐지? 죄송하게도 블링블링한 얘기해서 갑자기 땀내나는 갑자기 칙칙한 이야기가 되었어. 땀내나는 얘기로 넘어갔지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첫 휴가 나와가지고 이제 길게 휴가 받고서 나와 있었는데 군인인 걸 잊어버리셨나요? 군인인 걸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나와가지고 막 어색하잖아요, 이게. 그렇지. 막 사람들한테 단아까 다 붙여야 될 것 같고, 괜히 각 잡고서 걸어야 될 것 같고, 길 가면서, 저 이제 군대 가서 담배를 배웠는데, 길 가면서 담배를 이렇게 손에다 들고 다니면 안 될 것 같고, 막 되게 막 이런 그 군인의 행동 패턴이 몸에 익숙해 있다가, 그거 오래 안 가요. 한 2, 3일 지나면 없어져요. 그럼 다시 일반인이 되잖아요. 일반인이 돼가지고, 이제 자꾸 그 군인인 걸 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갔을 때 똑같은 얘기를 하죠. 휴가는 재밌었니? 그런 거 보면서, 진짜 뭔가, 얼마나 좋았을까. 저렇게 1년에 한 번씩 저렇게, 한 달간 휴가라고 해서 나갔을 때 본인이 자기가 마네킹인 걸 잊어버릴 만큼 그렇게 좋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좀, 그 감정적인 동질감도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언제나 느끼지만요, 이 25분짜리의 그 단마크 안에 그냥 한 가지 요소,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마네킹이었습니다. 이러면 아주 단순한 이야기가 돼버리는데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섞여 있어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마네킹이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자신이 잘못 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마네킹이었다는 거다는 어떤 정체성의 반전, 그리고 그 마네킹을 대했던 다른 사람들의 어떤 착각과 환영,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에피소드의 이 제목과 이제 결부된 이야기인데요. 이 언캐니한 느낌이 어디서 오는가? The After Hours잖아요, 이 타이틀이. 네네. 이게 영어상 어감으로는 그냥 그 시간 뒤 이게 아니라 영업 시간이 끝난 뒤. 그러니까 연극으로 치면 어떻게? 연극이 끝난 뒤의 무대 같은. 연극이 끝나고 난 뒤. 네, 그렇죠. 예, 유명한 노래도 있죠. 네. 9층으로 아까 갔을 때 그 제이크님이 이야기를 하셨던 그 뭔가 황황 공간의 어떤 기괴함, 그게 이 타이틀하고도 직결이 되는 거죠. 네. 인형인 걸 떠나서 우리가 하하호호하고 막 어떻게 즐겁게 뭔가 맞이하는 그 시간 뒤가 돼버리면은, 또 어떤 공간 뒤가 돼버리면 갑자기 그곳은 되게 기괴하고 낯선 공간, 낯선 시간이 되는 거예요. 백화점에 홀로 남겨졌을 때 사람이 어떤 느낌을 받을까? 주변에 마네킹밖에 없고, 그게 사실은 무서울 게 없는 상황인데도 어쩐지 무서운 거죠. 그 되게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인간이 왜 공포를 느끼는가? 상상하기 때문에 공포를 느낀다. 네. 그게 저는 그 느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은 무서운 걸 많이 알면 알수록 혼자 남겨졌을 때 공포심을 느낄 때 상상 속에서 자꾸 그 공포를 자꾸 더 배가시켜요. 더 키워요. 그렇기 때문에 공포에 대해서 자꾸 많이 상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컨텐츠를 많이 접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가든지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학교 괴담도 되게 많잖아요. 방과 후에 이제 사람이 다 빠져나가고 난 빈 공간에서 그러네요. 네. 뭐 귀신이든 뭐든 굉장히 언제나 많아요. 그렇죠. 어느 초등학교나 있죠. 방과까지는 네. 괜찮은데 방과 후가 문제야. 네. 백화점도 마찬가지로 영업 시간이 끝난 뒤가 문제군요. 그렇죠. 그 예전에는 그 이순신 동상 학교에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네네. 그거랑 뭐 있었죠? 그 신사임당 동상. 네네네. 네, 그다음에 책 읽는 아이 동상. 맞아요. 뭐 페이지가 막 넘어가 있다고. 페이지가 넘어가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그 한밤중 뭐 12시가 지났는데 아이가 움직이진 않는데 눈은 계속해서 책을 읽고 있어서 눈이 움직인다든가 눈을 깜빡였다든가 막 그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단순하진 않지만 그리스의 그 피그말리온 신화 같은 경우에는 그저 인형이 또는 기계가 사람이 되었다라는 정도지만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 그 제이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상상력을 사람이 아닌 것들에 그 불어넣으면서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뭐 대표적인 영화로는 사탄의 인형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네. 네, 척키. 네, 대부분 그냥 이제 흔한 척키 짤로만 알고 있죠. 네, 신정환이 그거 막 따라하고 그러면서 그 척키 짤로만 알고 있는데 이게 뭐 리메이크 되게 여러 번 됐어요. 네. 그랬죠. 뭐 사탄의 인형에 뭐 신부가 나오고 막 그 맞아요. 인형이 막 출산하는 장면도까지 나오는데 저는 그냥 그 의리로서 계속해서 시리즈를 보기는 했지만, 네, 사탄의 인형은 2편까지만 보세요. 네.
1편은 진짜 명작이고요. 이건 다시 봐도 명작이고요. 오히려 그게 막 CG나 뭐 최근에 그 특수 효과를 쓰지 않고 그 옛날에는 그냥 그 인형 자체로 그렘린처럼 인형만 가지고서 했던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제가 볼 때는 뭐 요즘에 나오는 컨저링 그런 거랑 비교도 안 될 만큼 무섭고 재밌습니다. 이 저작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사탄의 인형의 이 에피소드 오리진은 보면 1970년대에 나왔던 TV 시리즈의 영향을 굉장히 강력하게 받고 있어요. 어떤 시리즈인가요? 그게 더 트릴로지 오브 테러스라고 네. 그 3부작으로 나온 어떤 공포 TV 단편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여자 그 주인공이 작은 인형하고 사투를 벌이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탄의 인형 척키하고 되게 비슷한 구석이 많고요. 그 스토리를 쓴 게 이제 리처드 매드슨인데, 아, 그래요? 네, 리처드 매드슨이 또 그 트릴로지 오브 테러를 쓰게 된 까닭은 바로 1960년대 이 환상특급에서 그 원조격되는 또 스토리를 리처드 매드슨이 쓴 적이 있어요. 아, 또 그렇군요. 네, 그건 아마 다른 에피소드에서 저희가 아마 소개를 하게 될 겁니다. 네. 저는 지금 계속 뭐 공포영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최근에 본 영화 중에 하나 추천드릴 게 있어가지고 하나 추천을 드릴게요. 오, 뭐죠? 더 보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찾아보시면 죽은 아들 살아있는 인형이라고 하는 카피로 해서 이게 공포 영화의 클리셰를 굉장히 막 압축시켜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여자 주인공이 보모인 거예요. 네, 보모인데 뭐냐면 그 돈이 되게 많은 집인 것 같아요. 돈이 되게 많은 그 부잣집인데 그 집에 아이를 돌보는 거를 이제 베이비시터죠. 베이비시터를 해주면 돈을 많이 주겠다고 해서 가요. 갔는데 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야. 그 부모들이 자기 아이라고 믿으면서 얘를 챙겨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이랑 똑같이 닮은 인형이에요. 그런데 얘가 그 주인공이 첫날에 와가지고 뭔가 좀 이상한 경험을 해요. 아이가 뛰는 소리를 들어요. 아이가 뭔가 자꾸 키득거리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그 집에는 아이가 없거든요. 인형밖에 없거든. 근데 그 부모 2명이 그 금기사항처럼 뭔가 안내를 해줘요. 얘를 절대 화나게 하지 말고 진짜 살아있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그 말 자체를 안 해요. 왜냐면 그 부모들은 얘가 그냥 살아있는 걸로 믿어. 아들이니까. 네, 아들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주는데 얘가 장난을 많이 치니까 놀라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막 에피소드가 풀려나가는 내용인데 뭐 마지막에 가면은 저는 좀 시들하긴 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클리셰가 이미 나왔던 장면을 다시 또 반복을 하는 내용이라서 하지만 그 마지막까지 가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 보모 시급이 센가요? 세요. 그래서 하는구나. 네, 게다가 이 주인공이 중간에 착각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인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챙길 필요가 없는 거야. 원래 밥을 줘야 되는데 밥을 안 줘도 돼. 그러니까 완전히 꿀 빠는 직업인 거야. 그 인형은 어떻게 하면 화가 나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있어요. 정확하게 밥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신발이라든가 그런 것도 챙겨줘야 되고, 밤 자기 전에는 뭐 책을 읽어줘야 되고, 그걸 다 해줘야 돼. 그럼 그걸 안 하면은 애가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게 이제 영화에서는 안 해줬기 때문에 짜증나는 장면들이 실제로 사람이 없는데 나와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계속해서 이게 뭐지? 초자연적인 현상인가? 아닌가? 집에 뭔가 딴 사람이 있나? 아닌가? 인형이 진짜로 움직이는 건가? 막 그거를 계속 혼란을 겪어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는 재밌어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무서워요. 그러고 보면 인형 나오는 영화들이 거의 공포 영화인 것 같아요. 그렇죠. 따뜻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네킹하고 관련돼 있는 아주 되게 훌륭한 영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네. 제목이 마네킹이에요. 아예 마네킹이군요. 아예 마네킹이라는 영화인데 1987년 영화고요. 대부분 이 영화는 기억을 못 하시고요. 음악이 유명해가지고 음악을 많이 기억하세요. 그렇군요. 네, 실제로도 그 미국에서 흥행은 좀 됐는데 대부분의 평론가들이 그런 평을 했대요. 영화는 아주 유치하고 후지지만 노래 하나는 일품이네. 주제가가 살렸네. 라고 하는 바람에 실제로도 이 주제가였던 곡은 그 빌보드 차트에서 1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가 생각나네요. BGM은 좋았어요. 네. 보고 엄청나게 실망했던. 네. 저는 이거에서 다 끝났으니까 네. 그 두 가지 점이 생각이 나는데 맨 마지막 그 대사 주목이 보셨어요? 저 그거 너무 인상 깊게 봤어요. 마지막 되게 인상 깊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제가 얘기하는 거랑 너무 맞아 떨어져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태의 마세 화이트라고 하면서 이제 해당 마네킹 얼굴을 보여줘요. 클로즈업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웃고 인사하던 사람들 대체 누구인 걸까? 그러니까 제가 흔히 얘기하는 걸로 앞에 지금 앉아있는 이 상대방이 인간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사실 인간이 아닐 수도 있다. 그 안에 무슨 전혀 별개의 어떤 존재가 들을 수도 있고 심지어 나만 볼 수 있는 환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극히 나 자신 이외의 다른 상대방을 확신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이런 얘기가 좀 떠올랐고요. 역시 뜬구름답죠. 아니에요. 좋아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기 되게 사려 깊은 캐릭터 하나 나와요. 제가 볼 때 다 보고 나서 참 사려 깊다 생각한 게 뭐냐면 그 엘리베이터 아저씨. 사려 깊나요, 그분이? 왜 그러냐면 자세하게 보세요. 분명히 인간인 줄 착각했단 말이에요. 이 마샤 화이트가.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끝까지 9층으로 올려 보내주고 그 다음에 가게 한 다음에 오늘 손님 어떠셨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줘요. 하지만 마지막에 얘가 이제 자기가 마네킹을 깨닫는 순간 이제 그때 와서 어땠어? 재밌었어?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 캐릭터가 너무 인간미인 거예요. 그래요. 저는 나는 내 성격이 되게 삐뚤어졌나 봐. 그랬어요? 예, 그 마사가 딱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엘리베이터맨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크크 모르고 있고 막 그러면서 아, 저도 근데 네. 이거 보면서 저는 든 의문이 뭐냐면 일단 얘는 마네킹이었는데 왜 굳이 황금골무라는 사치품을 사러 갔을까? 첫 번째 그거였고 두 번째가 마네킹 점원 있잖아요. 그 사람은 왜 처음부터 얘기를 안 해주고 물건 판매 상황극을 했을까? 나름대로 이 마네킹들끼리의 어떤 관습이나 대화법이 아닐까요? 제 아니면 생각, 자연스럽게 깨닫게 해주려고 그런 인형놀이를 건가? 하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일종의 룰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마네킹인 걸 깨닫고 9층 올라와서 바튼 터치를 하는 게 일종의 룰이었던 것 같고 제가 안 그래도 저도 지금 미나리님이 얘기하신 왜 황금골문과 얘기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이거는 제 어찌까지나 상상 소설인데 이 마샤 화이트가 서 있는 그 곳이 황금골무를 파는 해당 매장은 아니었을까 생각해봤어요. 저도 그 생각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아, 그렇다. 네. 자기가 자정용, 평소에 네. 갖고 싶었던 거군요, 그게. 그러니까 그 해당 점원이 황금골무를 갖고 있었던 거죠. 얘 어차피 여기 사러 올 그거 거거든요. 맞는 마지막 이야기인 것 순간에. 같아요. 우와. 그냥 백화점에서 광고 중이기도 했고. 아, 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그 예. 해당 매장의 상품을 결국 3층 파는 매장에서 것처럼. 마샤 화이트가 마네킹으로 있었던 거군요. 네. 그렇구나. 왜 이렇게 소름이 돋나요? 이 마네킹 얘기를 하니까 무서워. 근데 황금골무 그거 되게 멋있지 않아요? 진짜 좀 특이한데 네, 멋있어 나 그거 보이더라고요. 보면서 아 저게 진짜 좀 청천연색으로 황금골무를 한 번 더 클로즈업해서 보여주지라는 생각을 막 했거든요. 뭔가 저 황금골무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 아닐까? 저 황금골무를 차지한 사람만 최종적으로 모든 마네킹 중에 인간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 아닐까? 아, 판타지를 너무 많이 봤나 봐. 큰일 났어. 아무래도 로드 오브 더 링스를 네. 보신 것 같은. 그 마네킹들끼리의 어떤 그런 이런 이야기는 아까 제가 그 바비 인형 이제 출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사람이 인형 두 개를 손에 쥐고 인형 놀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엘리베이터맨과의 대화나 여성 점원과 마샤 화이트의 대화가 어쩐지 인형 놀이 대화하고 되게 흡사하다는 것을 또 느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상황극 안에 있는 거죠, 언제나 인형들은. 조금 더 넓게 보면 되게 재밌네요, 이게. 그러게요. 네, 백화점이라고 하는 그 토이 박스가 있고, 그렇죠. 예, 거기에 그 주인공인 그 바비 인형 이름이 네. 마사. 마샤 네. 화이트. 마사가 이제 막 이렇게 손을 잡고 막 걸어가는 거지. 네. 그러면서 엘리베이터에서 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또 손 하나 잡고서 엘리베이터 맨이 막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지. 마사 너는 무슨 일로 왔니? 그러면서. 그렇죠. 네. 이건 그렇게 9층까지 가는 생각하면 급행이야. 그러면 되게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또 재밌기도 하네요, 그것도. 네. 로드 썰링한테 그러고 보니까 딸이 둘이 있었는데 네. 아마 이 에피소드 만들 때가 그 딸이 한참 동안 인형 갖고 놀 만한 그 시기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분명히 저는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봐요. 저도 그 로드 썰링이 사실 이게 100편 넘게 오리지널 스토리 썼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게 로드 썰링의 재능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한 사람이 이렇게 매주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를 쓸 리는 없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이제 지금 보니까 이게 원류가 됐고 되게 새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이 사람도 뭔가 원류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 변주를 했을 그렇죠. 거다라고 생각해서 네. 제가 찾아봤습니다. 오. 뭐죠? 네. 뭐가 나왔죠?
그 마네킹에 관련돼서 영화 마네킹에 관련돼서 역주행을 해봤어요. 이거 원작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역주행을 해보니까 원터치 오브 비너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1948년 영화인데 이제 여기서는 뭐 마네킹에서는 이제 이집트의 주술사가 뭔가 마법을 거는 걸로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원터치 오브 비너스에서는 뭐냐면 비너스의 현신, 그러니까 비너스 신이 이제 그 백화점으로 들어가서 그 쇼윈도에 나오는 형식으로 바뀌어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건 60년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로드 설링이 그 원터치 오브 비너스를 먼저 봤을 가능성이 크다. 돈 들었거나. 들었거나. 예.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당시에 바비 인형이 있었고 딸한테 바비 인형을 사줬고 바비 인형을 가지고 노는 딸들을 보면서 아 이거랑 같이 좀 이렇게 써보면 재밌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창조하지 않았을까. 네. 네. 그 리키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마지막 자막에 우리는 얼마나 정상인 걸까요? 이런 식으로 의문을 품은 게 있었잖아요. 혹시 다니시다가 혹은 본인이 아 나는 진짜 로봇 같아, 인형 같아 뭐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은 다른 분들 봤을 때 이 사람 진짜 사람 같지가 않아 이런 의심이 든 적? 있어요. 어떤 때 저 드세요? 노모뎀님 볼 때마다 그래요. 아니 저는 그 페이스북에서 이제 그런 존재들을 가끔 보는데요. 제가 이제 존경하는 그 슬로우 뉴스 편집위원이자 네. 저기 푸푸스스 역시 편집위원이자 그 문화비평가로 유명한 김나코 캣콜드라는 분이 계세요. 네네. 근데 이분은 너무 문법에서부터 그 사고까지 인공지능이 아닐까 의심되는 그런 정도로 말을 하기 때문에 네. 게다가 이분은 언제나 해외에 있어서 저희 슬로우 뉴스 뭔가 회의할 때 저는 온라인에서 목소리로만 참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요? 그럼 이 사람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도 우리끼리 얘기를 하죠. 스마트폰이 하나 책상에 둥그러니 놓여 있고 그 안에 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캣콜드님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제가 회의하는 풍경은 아마 그 에반겔리온에서 사운드 온이 서 있는 제가- 모습하고 되게 네. 비슷할 거다. 아니 그런 거 아닐까요? 그분의 본체는 핸드폰인 거야. 오. 그러니까요. 네. 예. 그리고 오늘도 제가 그 패친분 중에 되게 매력적인 그 사진을 연출하는 분이 있는데 네. 이제는 제가 그 CG설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아, 이 오.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CG 캐릭터고 네. 그 소셜 미디어에서 그 인격적인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누군가요? 아, 그건 또 밝히면 또 되게 프라이버시. 제가 좀 찾아보게. 예, 궁금해지네요. 예, 미음 지읒 이응이라고. 미음 지읒 이응? 아. 뭐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만나 뵀는데 인간이에요? 네. 땀을 흘리더라고요. 그냥 CG로 연출된 건가요? 네. 근데 사진 찍으면 CG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인정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그렇구나. 지금 그 제이크님이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아서 로드 설링이 이걸 만든 것 같다. 저도 그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이 디 애프터하우스가 지금 현재 우리한테 주는 의의는요. 사실은 어떤 굉장히 널리 알려진 괴담이죠. 그렇죠. 그 마네킹이었다, 사람이었다 이런 것들은 언제나 옛날부터 있었던 일종의 관습화된 이야기고 두 번째로 영업시간이 끝난 백화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이것은 클래식 음악으로도 유명한 무소르그스키의 그 전람회의 그 그림이라는 악극 시리즈를 보면은요. 이 몇 편이었죠? 민둥산의 하룻밤 편을 보면 12시가 지나면 민둥산에서 그 민둥산이 이제 활개를 펴면서 민둥산에 있었던 수많은 악령, 도깨비들이 날뛰기 시작하다가 새벽종이 들리는 그 소리가 들려면 이제 서로 힘없이 다시 사라지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토이스토리까지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네. 보지 않는 시간에는 활동을 하게 되는 어떤 마물들. 뭐 대표적으로는 박물관이 살아있다 시리즈? 그렇죠. 네. 역시 관습화된 이야기죠. 근데 이게 사실은 근데 지금만 있는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예전에 왜 그 다비드상이라든가 석상들 네. 많잖아요. 그 석상들이 움직인다고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추측을 해보냐면은 성경에 보면 골렘이라고 있잖아요. 네. 네, 그 이제 뭐 이제 판타지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거대한 석상 괴물인데 이게 되게 이미 2000년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네. 석상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 코드,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데 인간이 만든 피조물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 코드는 제가 볼 때는 이미 전설에도 있고 신화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코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2000년 전에도 저기 아테나 마을 광장에 꼬꼬마들이 모여서 야 어젯밤에 신전에 말이야 그 다비드상이 사실은 정말 움직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놀았을 수도. 제우스가 눈동자 움직이는 거 봤니?
야, 비너스가 눈동자 움직이는 거 보면은 사람들 죽는데 막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 꼬꼬마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오래된 이야기들이 이렇게 흘러갔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코드는 정체성의 반전이죠. 그쵸. 사실은 내가 다른 존재였다. 릭님이 얘기하셨던. 네.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인간은 신기하게 전혀 인간이 아닌 사물한테서조차 인간의 모습을 찾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하물며 그게 인간의 형태라고 있다? 그러면은 더 거기에 감정 몰입하기 쉽겠죠. 그래서 환상특급의 뛰어난 점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관습화된 어떤 괴담이니까 그걸 25분짜리에다가 녹여내는 건 뭐 나름대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콜럼버스의 달걀이었겠지만 거기에서 그 시점에서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진다는 게 맞아. 이 환상특급 시리즈를 격조 있게 끌어올리고 나중에 매트릭스 같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제가 지금 아까 중간에 얘기 드렸듯이 뭔가 진짜 이거를 현대적인 스토리로 뭐 안드로이드로 바꾸면은 또 재밌는 얘기로도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비어있는 공간, 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게끔 뭔가 자꾸 철학적인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에 거기서 그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사실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자기 자신까지 의심해봐야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나는 내가 인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진짜 이런 인간인가? 이런 예. 거죠. 자, 이번 환상특급 그 에피소드 어떠셨나요? 저번에 이어서 사실 남양 특집에 어울리는 어떤 괴담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환상특급의 대부분 에피소드들 중에 인상적인 것은 이렇게 약간은 무섭고 약간은 기괴한 것들이 사람들이 가장 베스트로 뽑더라고요. 맞아요. 보면서 사실 무섭기도 했어요. 중간에 마샤라고 막 부르는 장면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장면이 마샤. 거의 맞아. 네. 네. 그런 약간 마네킹이 움직이기도 하고. 네. 막 팔을 움직이죠. 네. 근데 실제로 그래서 이 에피소드는 나중에 시즌 3, 1980년대에 환상특급에서도 똑같이 리바이벌을 다시 합니다. 리메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느낌은 완전 틀리고요. 그냥 오리지널 보세요. 네, 역시 80년대 오리지널이 낫습니까? 네, 80년대 그 환상특급은 아예 그냥 호러에 맞춰져 있어요. 아. 호러에 맞춰져 있는데 80년대 분위기 아시죠? 되게 키치한 패션과 네, 그렇죠. 막 진짜 백화점인데 되게 막 촌스러운 옷들과 막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과하게, 이 시리즈를 너무 과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연기들도 너무 오버 연기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80년대 환상특급 나온 거는 감히 쓰레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디자이너를 괴롭히는 영상. 네. 오리지널이 너무 뛰어나서. 오리지널이 너무 뛰어나고요. 오리지널에 나온 여성들이 훨씬 더 이뻐요. 그 점이 포인트구나. 히치콕 아, 제가 히치콕은 아니지만 히치콕 스타일의 미녀들 좋아합니다. 네. 고전 미녀를 좋아하시는 네, 제이크님. 좋아합니다. 자, 히치하이커에 이어서 디 애프터 아워스까지 이렇게 약간의 일관적인 스타일이 살아있는 무서운 환상특급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음 환상특급에서도 어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될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자, 2부는 이어서 미나리 소장님 이번에 뭐 준비하셨다고요? 네. 2부에는 또 오늘도 초특급 게스트가 대기를 하고 계십니다. 굉장하군요. 네, 섭외할 때 너무 기뻤거든요. 좀 전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덕질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네, 땡땡님을 모시고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방송 출연 전에 지금 페이스북에다 예고를 하셨어요. 나 트와일라이트 라디오에 출연할 건데 그러니까요. 나 이 고민을 가지고 갈 거고 아예 공개하셨어요. 아예 나는 이 연예인에 대해서는 5번 이상 언급할 거야 라고 아예 그냥 얘기를 하셨는데 기대가 네. 됩니다. 그러니까 네. 사전 홍보를 몸소 해주셔서 저희가 네.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제 상담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2부 무책임 상담소에서 뵙겠습니다. 리킴님, 이번 3부 수상한 만물상에서는 뭔가 시간에 관련된 아이템을 들고 오셨다고요? 뭐 되게 수상하던데. 네. 패러독스. 그 중에서 저 타임 패러독스라고 하는 주제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 되게 흥미진진하네요. 네, 네. 워킹 디스턴스에서 한번 다루긴 했는데 뭔가 좀 패러독스가 붙으니까 더 네.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네.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1부 이렇게 마감을 하고요. 방송 듣는 여러분 끊지 말고 2부 내일 올라옵니다. 기다려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